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요. 지난번에 이제 날개 이론을 저희가 못 했죠. 못 하고 그쪽을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차량 성능 관점에서 어 공력 공력 공기 역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쭉 한번 볼 겁니다. 보통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양산 일반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기 저항의 한 80에서 90%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능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모터스포츠 쪽은 공기 저항보다는 이제 다운포스 쪽에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얘기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어 저번에 작년 단톡방에서 "다음번 강의는 어떤 게 좀 추가됐으면 한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쿨링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쿨링은 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뭔가를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쿨링에 필요한 유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뭐 그런 관점에서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자료를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완성이 안 돼 가지고,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아마 다다음 주 2월 1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어 좀 다른 일정이 또 있어 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 2월 1 일에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어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고요. 요번 요번 시간에는 아마 나사 홈페이지에서 따온 콘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은 재밌는 설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 공을 던질 때 스핀을 얼마를 주면은 어떻게 회전해서 가냐, 뭐 그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잠깐 한 거를 잠깐 설명을 다시 리뷰를 하면은, 차량 공기역학에는 이런 성능들이 연관이 돼 있다. 그중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많이 좀 접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중에서 경주용차는 특히나 이런 최고 속도라든가 아니면 코너를 얼마나 빠르게 돌 수 있는가. 결국은 경주용 차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주어진 거리나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빨리 달리냐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어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차원수에서 레이놀스 수, 그다음에 마하는 우리는 이 영역까지는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력 계수, 압력 계수, 요런 것들이 어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표면 압력은 대략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세단 앞쪽에 어 압력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앞유리 하단 부분에 다시 압력이 좀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트렁크 상단의 압력을 높여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원래는 이제 공기 저항 밑 뒤에 어 요것도 인제 무차원 계수 설명에서 나오겠지만은, 보통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자동차의 앞쪽하고 뒤쪽의 압력의 차이를 항력으로, 이런 게 인제 항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어 횡력이라는 거는 옆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차량 좌측과 우측의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발생하는 게 횡력이고, 양력이나 이제 다운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력이나 다운포스는 자동차 기준으로 위면하고 아랫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차를 만들 때도 압력을 만약에 다운포스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은 위에보다 밑에보다 위쪽의 압력을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윗면 위쪽으로 향하는 면의 압력을. 그래서 그쪽의 압력을 높이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어떤 디바이스를 장착해야 되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쪼끔 더 좀 물리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좀 더 어 바 어 좋은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기본적인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반 자동차고 경주용차는 좀 다르겠죠. 경주용차는 요런 것들은 인제 구글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그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F1 차라든가 일반 세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압력 분포는 어 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어디가 압력이 많이 걸리고 어디가 적게 걸리는구나.' 그런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분력은 요런 그 축으로 SA 좌표계라고 하는데, 비행기 좌표계랑 똑같은 좌표계를 쓰고 XYZ 방향에 대해서 각각 롤, 피치, 요렇게 운동 회전하려는 힘이 작용을 한다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 방향에 대해서 힘과 모멘트가 인제 어떤 주행 성능을 주행 성능에 관여하는지 요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인제 새로 날개 이론인데요. 날개 이론은 아마 대학교 3 학년 항공과에서는 비행역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비행역학 시간에 배울 거고, 공기역학 시간에도 나오고. 어 근데 인제 어 항공 쪽이나 인제 기계가 아닌 분들은 크게 접할 그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날개 이론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단면 각부의 명칭은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앞에를 이제 리딩 엣지, 그 앞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이 인제 트레일링 엣지라고 해서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앞전과 뒷전을 이은 게 이제 코드 라인이라고 해서 활 쏘는 시위, 그 활에 있는 게 이제 활에 이제 그 줄을 맨 게 이제 시위죠. 고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드라고 하고요. 어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중간점을 이은 게 이제 캠버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캠버 라인이 이제 이 시위와 똑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가 똑같은 거겠죠, 면이, 평상이. 그래서 이는 시메트릭 윙이라고 그러고, 시메트릭 윙의 특성도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 시메트릭 윙은 가등각이 없으면은 힘이 양력이 작용을 하지 않겠죠. 네, 캔버라에는 이제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날개는 좌등각이 없어도 일정 부분 양력이 위로 향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게 인제 날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대 두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날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시위 코드 라인의 각도가 인제 바등각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이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해서 AO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날개를 장착을 하지만은 어 날개 앞쪽으로 바람이 어느 각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날개가 위쪽으로 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밑에 쪽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인제 시메트릭 윙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이 날개를 장착할 때 날개 앞쪽에 바람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잠깐 좀 약간 번외이긴 한데 양력 이론 예 양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이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incorrect theory라고 해서 1, 2, 3가 있죠. 보면은 보통 "야 날개가 어떻게 양력이 되냐?" 그러면은 보통 이게 캠버 위에가 이제 더 볼록하고 밑에가 어 평평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간 거는 뒷 끝단에서 서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위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앞에서 배운 베르노이 어 이퀘이션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정도 속도보다 더 나옵니다. 같이 만나지도 않고 위로 가는 올라가 위로 밑면을 따라가는 게 밑에 면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이론은 틀린 이론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이 공기가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입자가 밑면을 때리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반작용으로 양력이 발생한다. 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입자가 희박한 우주에서는 이런 거를 이용한 어 날개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이런 우리가 있는 이제 대기권 안에서의 이론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도 틀린 이론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인제 어 프리스트림 대비 맨 위쪽에 흘러가는 거 대비 양력 비행기 날개가 간다면 그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양력이 생긴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인제 다 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양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건 공격학 책의 공격학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뭐냐면은 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제 바나나 킥이라든가 커브볼 얘기를 할 때 마그누스 효과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은 유동 방향 그 어떤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유동 방향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인제 힘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인제 마그누스 효과인데 이게 결국은 어 양력이라는 거는 이 진행하는 물체가 만들어내는 회전 유동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지만은 날개처럼 이렇게 햄버를 가지고 있는 어 비대칭형의 날개는 진행을 하면서 음 이 그 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의 어떤 회전하는 유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유동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하고요. 이게 결국은 회전하는 유동이 어 3 차원윙에서는 결국 끝단에서 인제 다시 그 윙팁 볼텍스 윙팁 와류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인제 결국은 하나의 와류 이론에 의한 양력이 제대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항공 전공하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항공 전공한 사람들도 잘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간단한 설명인데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게 이론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이런 회전 유동에 의한 양력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1900 년대 초입니다. 여기 위에 인제 쿠타 주코프스키 리프트 시어렘 뭐 이런 이분이 있는데 쿠타가 룽게 쿠타의 인제 쿠타 그분이 맞고요. 이분이 같이 한 거는 아니고 이거를 나중에 인제 이분 따로따로 증명은 했지만은 이분이 인제 한 거를 인제 합해서 이렇게 리프트 이름을 붙여 줬고 어 요게 인제 1900년 초에 실제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어 띄우던 시절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여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게 수학적으로 되게 옛날에 뭔가 밝혀졌을 것 같지만은 그게 시간이 어 '오래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상식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공력, 학력이나 양력에 인제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냐라고 봤을 때 보면은 식이 그 2분의 1 로 v 제곱 CDA 이렇게 돼 있죠. 이제 2분의 1 로 v 제곱이 아까 앞에서 아까 앞에서 이제 무차원수를 설명드릴 때 인제 요게 동합 성분입니다. 동합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흐르는 유체가 생기면 물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로브 제곱이 동합 성분이고 A가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동합 곱하기 면적해서 이게 힘인데 그 힘의 CD 값 그러니까 효율을 나타내는 계수가 붙은 거죠.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동합에 의한 힘 근데 그 물체의 효율 요게 곱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항력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동합을 결정하는 게 결국 인제 공기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은 동합도 커지겠죠. 밀도가 낮으면은 동합도 낮아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F1 경기를 하는 차량과 그 모나코는 거의 시 레벨이죠. 옆에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데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차와 그때 모나코 경기와 멕시코 경기에서의 발생하는 다운포스의 양이나 드래그의 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체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어 압력이 높아지겠죠. 특히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압력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력적인 힘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력 계수는 이제 물체 형상에 의해서 달라지는 효율에 대한 거로 보시면 되고 투영 면적은 이제 물체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별로 앞에 저도 잠깐 말했지만은 형상별로 이렇게 뭐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총알 형태의 모양, 특히 날개 모양은 한 0.04 정도의 CD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부 모양은 뭐 0.07에서 0.5 뭐 이거는 이제 이게 난류냐 충류냐 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당연히. 앞에 설명을 지난 시간에 어 했던 설명을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이럴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면적이라는 게 인제 사이즈 어 크기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자동차에서는 요렇게 인제 앞쪽에서 본 면적을 기준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요. 비행기는 위에서 봤을 때 요 날개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자동차는 앞하고 뒤의 압력 차이에 의한 어떤 저항 성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거고 날개는 이 면적에서의 어떤 그 양력이라든가 면적에서 발생하는 어 스킨 프릭션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 주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특성에 따라서 어떤 면적을 특성 값으로 사용하냐 그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앞에서 본 면적이 크면은 위에서 본 면적이 대부분 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곱하기 뭐 알파 뭐 이런 것만 개수값만 달라지는 거지 이런 특성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받음각 효과인데요. 받음각은 이제 받음각이 크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힘은 증가를 하지만은 실제로 너무 커질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박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받음각이 커진 상태에서는 날개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박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갑자기 양력을 잃게 되고요. 또 이런 박리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저항도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는 아니죠. 예. 여기 보면은 저항은 뭐 그냥 일정하게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항이 크게 발생하는 거는 이게 압력 저항이라기보다는 음 좀 애매합니다. 예. 이게 스킨 프리션이 커지는 건 아닐 텐데. 예 요거는 나중에 저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게 자동차는 보통 받음각을 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면을 계속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오는 받음각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받 비행기만 이제 이런 실속이 때때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에어포일을 딱 정하면은 거기에 대한 성능 곡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뭐 책자로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옛날 보통 한 1900년 1900한 20 년에서 한 1940 년까지 그때가 한참 뭐 이렇게 전쟁 1차 대전에 이제 비행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크게 각성을 했고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상의 날개에 대해서 어 이런 성능 곡선들을 다 풍동 시험을 다 했었고 그래서 미국 특히 이게 이제 미국, 독일 이렇게 따로따로 막 다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에도 이렇게 날개 단면 형상에 이게 넘버링을 이렇게 붙이는데 거의 낙하 뭐 0012 낙하 뭐 0010 뭐 이런 낙하 뭐 24 뭐 얼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낙하라는 게 이제 나사의 전신인데요. 그때 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거기에서 이런 형상에 대한 시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축은 가등각입니다. 앵글 오브 어택이고 세로축이 인제 양력 곡선이고요. 여기서는 인제 세로축이 인제 공기 저항 CD 곡선이고요. 보통 어 이런 날개는 CL 양력이 더 중요하겠죠. 양력 곡선인데 양력 곡선의 기울기는 보통 2 파이 알파로 해서 2 파이의 값을 가집니다. 일정합니다. 형상에 상관없이. 그거는 수학적으로 다 유도가 되는 거고요. 단지 요 끝단에 이제 실속이 언제 되느냐 요런 것들이 인제 차이가 나는 거고 어 날개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또 인제 영도에서 얼마나 양력 계수를 갖느냐 요런 것들이 인제 달라지겠죠. 이 캠버가 크면 클수록 영도에서 값이 커지겠죠. 근데 반면 영도의
에서 값이 커지지만은 캠버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받음각이 조금만 커져도 실속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쭉 보고 어 '나는 이제 어떤 차를 만들 거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서 음 날개 단면 형상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 보통은 기존에 있던 거를 거의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양항비라는 거는 인제 이 양력하고 학력이 똑같이 증가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학력은 쪼금 증가하지만은 양력은 크게 증가하는 케이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구간을 우리가 쓸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양항비의 값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뒤에 인제 양항비에 따라서 실제로 랩 타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다 이렇게 뭐 서킷에 따라서 조사해 놓은 게 있겠죠. 그래서 양력하고 학력의 비율 CD 값 CD 분의 C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랩이라는 거는 보통 항공 쪽에서는 이 플랩이 보통 이런 겁니다. 플랩이라는 게 속도가 낮을 때도 양력을 좀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는 이제 속도가 낮은데 큰 중량을 띄울 수 있는 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면은 어 '양력 계수를 크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요 플랩이에요. 어 플랩이고 어 평소에는 이렇게 아마 비행기 타고 이제 뒤에 날개 근처에 앉아 보신 분들은 이착륙할 때 인제 날개가 인제 펴지거나 각도가 인제 쭉 이렇게 캠버가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CL 값을 크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면적도 또 증대를 시키고요. 이게 레이싱카에서는 약간 레이싱카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각도를 크게 만들고 싶은데 캠버를 크게 만들면은 조절의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제 요런 플랩을 달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윙 하나로 뒤에 윙 하나로 이렇게 그 밑에 아마 멀티윙이라는 것도 아마 설명에 있을 건데 윙 하나로 이 큰 거를 만들게 되면은 어 박리 현상이 중간에 가다가 이게 바람이 면을 못 따라가고 박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메인 윙과 플랩 사이에 바람을 넣어 줘서 어떤 방래되기 직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런 플랩을 많이 쓰고요. 요거는 인제 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쪽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다 쓰 그 다 이렇게 레이싱 쪽에서 다 쓰는 겁니다. 고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요즘에는 DSR은 아니고요.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 DRS죠. DRS를 아마 자작차 하시는 분들도 또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F1에서 썼던 건데 뭐냐면은 요 필요에 따라서 요 플랩을 이렇게 각도를 뒤에 쪽에 플랩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저항이 직선로에서는 저항을 작게 유지를 하고 코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걸 닫아서 코너에서는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요런 어 액티브한 시스템을
또 적용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이런 날개 단면의 바듬각을 증대시키는 거는 이런 플랩뿐만이 아니라 인제 요것도 인제 한편은 플랩이라고 합니다. 건이 플랩이라고 하는데, 끝단에 인제 그 수직으로 스트립 스트립을 끝단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요렇게 붙여 가지고 옆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요게 없을 때는 요 끝단에서 요 날개의 끝단까지를 연결한 게 바듬각이었다면은, 바듬각이 아니라 인제 캠버 라인, 요걸 기준으로 캠버 라인이 있었다면은 요거를 붙이면은 끝단이 요 끝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바듬각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건이 플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양력이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양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바듬각 자체가 좀 커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이 있고요. 그 어떤 단면 형상을 쓰실지는 직접 어 차 그 차의 컨셉에 맞게 쓰시면 되고, 모터 스포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항공 쪽에서 있던 거를 쭉 가지고 온 거고, 요 MSHD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제가 그때 한 거는 TCR에서 TCR 윙 형상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TCR 윙 섹션, 리어 윙 섹션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다 규정사항으로 다 있습니다. 규정에 TCR 차량에서 리어 윙은 이 단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다 돼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찾아서 쓰셔도 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2 차원 날개입니다. 2 차원 날개라는 건 날개가 인제 어 양 옆으로 길게, 그냥 이론적으로 인제 무한대의 길이, 폭 폭이라는 게 인제 요 스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무한대의 스팬으로 있는 날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3 차원 날개에서는 끝단이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 와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와류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양력이 요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양력이 왜 발생한다고 그랬죠? 회전 유동이 발생하면서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상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날개를 감싸는 회전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회전 유동이 요 끝단에 가서는 더 이상 이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90도 꺾여서 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거를 인제 거의 인제 뒷전 소용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발생하는 거는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성분이 결국은 인제 양력에 의해서 발생한 와류가 날개의 끝에서 다시 뒤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그런 와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날개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인제 이런 소용돌이에 의해서 실제 바등각의 크기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은, 그 어 이 3 차원 와류에 의해서 이 장 보시면은, 어 3 차원 날개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의 방향이 생기고요. 그거에 의해서 실제 바등각보다 어 그 그 형상적인 바등각보다 실제 바등각이 약간 작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양력의 방향이
양력의 방향이 약간 좀 뒤쪽으로 흘 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그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저항을 우리는 유도 저항이라고 해요. 인듀스 드래그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뭐 약간의 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자동차에서는 실제로 그 지면을 기준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도 저항의 성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그 2 차원 한 2 차원의 윙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3 차원 형상으로 가면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다는 것들이 또 있죠. 이런 게 이제 엔드 플레이트를 달거나 하는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엘립틱 윙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그 날개에 의한 그 와류의 성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차원의 날개에서 가장 날개의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 차에 레이싱카에 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2 차원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이런 엔드 플레이트죠. 엔드 플레이트를 달게 되면은 윗면하고 아랫면에 어 뭐 벽을 세우는 것과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거의 이제 2 차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애스펙트 레이쇼를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애스펙트 레이쇼가 보시면은 이게 애스펙트 레이쇼라는 게 그 가로 세로 비거든요. 날개의 가로 세로 비. 그러니까 인제 요 앞뒤 시위 길이 분의 스팬.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2 차원잉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게 삼 만약에 요게 날개의 스팬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 3 차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보통 자작차의 경우는 이게 짧죠, 스팬이. 거의 한 1 미터에서 1.5 미터, 1.5 미터가 안 되겠죠. 근데 인제 그렇기 때문에 3 차원의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얼마나 어 이걸 또 그래서 시위 요거를 좀 작게 하면은 2 차원의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힘을 좀 더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인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볼륨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이 최대를 내게 만들 수 있냐. 요런 것들이 인제 실제적으로 인제 고민할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엔드 플레이트를 달면은 실제로 인제 그 애스펙트 레이쇼가 이 요게 없으면은 그냥 실제 애스펙트 레이쇼가 되는 거지만은 요 엔드 플레이트를 달면은 결국은 요게 인제 이거보다 좀 애스펙트 레이쇼의 값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윙을 만드냐 아니면은 싱글 윙을 좀 크게 만들 거냐라는 게 인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싱글 윙에서는 어떤 좀 단점이 있고 멀티윙은 솔직히 단점이라기보다는 예 결국은 뭐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작비. 제작비가 좀 고민이 되는 거고 싱글 윙 하나 만드는 것보다 좀 3개 만드는 게 3 배까지는 안 들더라도 뒤에 거는 좀 작으니까 한 2배 정도는 더 어
제작비가 들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또 뭐 무게도 또 이거 무게도 또 증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멀티윙을 하려면은 실제로 어 이 세컨드 두 번째 인제 플랩이라고 얘기하는 요 윙을 어떻게 다느냐가 또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에 갭을 안 주고 너무 붙여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플랩에서의 는 이제 방리가 될 우려가 있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 윙의 이런 인버티드 윙의 이제 상단면에서의 어떤 유동을 효과적으로 다음 윙의 하단면으로 어 바람을 넣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 싱글 윙은 되게 단순하고 제작비가 저렴하게 들겠지만 들고 고민할 거리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멀티 윙은 제작비도 많이 들고 무게도 많이 들지만은 그만큼 그리고 고민할 것도 많지만은 그만큼 또 효과가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비클 자동차 성능에 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작년에 이제 106 번인 차량을 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 동국대학의 차량인데요. 어 보통 직선 주행을 하게 되면은 항력하고 양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항력은 뒤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항력이라고 하고 아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반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합 곱하기 면적 곱하기 효율 요렇게 해서 CD에서 항력이 되고요. 양력은 보통 비행기에서는 양력 한 값으로 나타나지만은 자동차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면하고의 접지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앞바퀴의 양력과 뒷바퀴의 양력을 따로 구분을 하고 그 양력 앞바퀴와 뒷바퀴의 양력 배분 비 배 배 양력 비율을 또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앞하고 뒤를 양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바퀴 양력하고 뒷바퀴 양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는 맨 앞에 인제 자동차 육분력의 계수를 설명할 때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피칭 모멘트를 어 차량에 작용하는 피칭 모멘트를 가지고 피칭 모멘트 계수를 써서 앞하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배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 주행에서는 주행 저항은 이제 구름 저항, 공기 저항, 등판 저항, 가속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나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은 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관심 사항은 저항이 아니라 양 다운포스죠. 다운포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항도 가능하면은 줄이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어 등판 여기서 뭐가 "어떤 성분이 제일 크냐?"라고 하면은 등판을 가거나 가속을 하게 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얘네들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차량 중량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량 주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공력적인 힘은 속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차량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그 양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차에서의 공력 계수가 뭐 0.3 이다. 그러면은 그 공력 계수 0. 그 뭐 A 차나 B 차나 C 차나 뭐 140 에서 달리는 공력 계수의 양은 크기는
뭐 50 킬로냐 60 킬로에서 뭐 70 킬로 뭐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 정도 되지만은 중량은 실제로는 중량이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1.5 톤 1 톤에서 1.5톤 되니까 1000 킬로 되잖아요. 1000 킬로 되기 때문에 그 크기의 비율로 보면은 만약에 발생하면 이게 제일 크다. 등판이나 가속 이런 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뭐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거나 하면은 요 등판 매번 등판이 있는 건 아니죠. 등판이 있는 건 아니고 가속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일정하게 가면 되죠, 고속도로. 그러면은 메인은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이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주행 저항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요 위에 식에서도 봤듯이 이 구름 저항 성분은 여기 뭐 양력 성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 아까 차량 중량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 저항은 일정하고요.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80 킬로 요즘에는 공기 저항이 많이 줄어들어서 구름 저항도 많이 줄었지만은 공기 저항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 시속 60 킬로에서 70 킬로 정도에서 거의 1대1이 되고 7 킬로를 넘어가면은 거의 어 전체 주행 저항에서 차지하는 공기 저항의 비율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인제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50 킬로에서는 한 80%가 공기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비인데요. 연비 여러분 중요하지 않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비도 보면은 주행 거리하고 주행 저항이고 주행 저항에 얼마냐에 따라서 인제 사용하는 연료다. 요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그 고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럼 이런 주행 저항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우리 시험 결과겠죠? 시험 결 예. 인증 시험 결과죠. 예. 국가에서 한 인증 시험 결과입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를 비교를 해 보자면은 무게 비슷합니다. 1945 킬로, 1930 킬로 비슷하고요. 타이어 똑같이 클래스 A를 쓰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클래스 A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구름 저항이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른 거는 디자인에 따른 CD 곱하기 면적 그게 다르죠. 그래서 아이오닉 5 대비 아이오닉 6는 이런 CDA 값 측면에서는 31%가 작습니다. 그럴 때 인제 실제 인증받은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봤을 때 복합 고속도로 먼저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22%가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도시 이렇게 인제 일반 도시 주행 모드에서는 13%,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은 16%가 더 개선이 된다. 그래서 보통 공기 저항 10% 개선이 되면은 이런 주행 거리는 한 5%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 주행하는 모드에서 더 많은 개선량을 보여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가속 성능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실제 0 에서 100 킬로까지 가는 가속 성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 백 성능은 주로 이제 엔진 파워하고 차량 중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단지 인제 추월 가속하는 것 뭐 80 에서 120 으로 가속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이런 공기 저항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고속은
딱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엔진 파워,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기 저항. 엔진 파워하고 공기 저항만 알면은 이 차의 최고속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고요. 보시면은 CD가 0.3에 200일 때, 예, 보시면은 요 컬러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인가요? 여기고, 그 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당연히 공기 저항이 최고속이 올라갈 거고요. 또 항력 계수가 높아지면은 공기 저항이 다시 줄어들겠죠. 요거를 인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실제로 이제 공기 저항, 그러니까 인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공기 저항이 작아지면은 속 최고속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속 영역에서는 이런 공기 저항에 의한 성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지력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접지력은 인제 보통 이제 하중에 의한 접지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력에 의한 접지력이 있는데, 하중에 의한 접지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 있을 때 인제 앞하고 뒤하고의 하중 배분이 어떻게 되냐 뭐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피칭 모션 때문에 하중 이동이 발생을 하죠. 인제 가속을 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인제 더 하중이 이동할 거고, 이제 제동할 때는 앞쪽으로 더 할 거고요. 선회를 하면은 좌측이냐 우측으로 하중 이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외력에 의한 접지력의 변화. 그래서 원심력이 이거를 외력으로 관성인 이 하중 이동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특히 공력에 의한 접지력의 변화는 확실히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에서는 이런 접지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식을 써 놓긴 했는데, 예, 이 부분 한번 좀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요거는 하중에 의한 거고요. 양력 성분이 인제 다운포스에 의한 그 수식을 나타내는 거고, 결국은 뭐 앞쪽에서의 접지력은 뭐 요렇게 표현이 되고, 뒤쪽에서의 FNR은 옆지력은 뭐 양력에 의한 다운포스에 의한 거 플러스 하중에 의한 거에서 요걸 두 개를 더한 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까 공기 저항하고 마찬가지로 다운포스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거나, 아 증가를 다운포스는 증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취역 면적이, 요거는 인제 취역 면적이 2.0 제곱미터인 차량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포뮬라 1은 취역 면적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2.0 이라고 치고, 보시면 포뮬라 1의 무게가 아마 750 킬로가 아마 규정상 750 킬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보시면은 포뮬라 1의 CL 값이 -2 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어 약 200 킬로 정도에서 보시면은 한 750 킬로의 다운포스가 발생을 하고요. 280이 되면은 1,500 킬로의 다운포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500 킬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 하중의 2배를 다운포스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천장에 붙어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주행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 코너링 할 때의 접지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보통 코너링 하면서는 하중에 의한 접지력 플러스 원심력에 의해서 요런 접지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그 그림이 빠졌는데 실제로 이 다운포스가 중요한 게 타이어 면에서의 어떤 슬립 앵글에 따른 타이어 성능 곡선이 있죠. 타이어 성능 곡선이 있고 그거에 의한 옆으로 타이어가 밀려 힘을 받을 때 밀리지 않는 한계 힘들이 있어요. 그게 인제 결국은 마찰력에 의한 어 한계의 힘인데 고 힘이 원심력과 원심력이 그 힘보다 크면은 차가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스핀이 발생하거나 하겠죠. 그 그게 딱 같이 됐을 때가 결국은 이 차가 코너를 돌 수 있는 한계 속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계산한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면과의 마찰력은 요 수직으로 받는 하중하고 수직으로 받는 하중하고 옆으로 밀리는 원심력에 의한 하중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결국 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CL이 마이너스 2.0 아까 CL이 마이너스 2.0인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포뮬라 1 차량이라고 그랬죠. 포뮬라 1 차량의 경우는 코너 반경이 200R, 200R인 코너 반경을 250 킬로로 주행할 수 있다라고 고런 고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0인 게 GT카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1.0은 한 190, 180에서 190 정도의 속도로 통과를 할 수 있고 CL이 0인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스포츠카 같은 것들이 인제 CL이 제로 CL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차들은 200R 반경인 거의 최고 한계 속도는 한 150 에서 160 정도의 속도로 코너를 회전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다운포스는 제동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실제로 제동력이라는 게 인제 지면하고의 마찰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운포스가 증가하면은 지면과 접지력이 증대를 하게 되고 결국은 타이어와의 마찰력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동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 이니셜 초기 속도가 250 킬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운포스가 없는 경우 일반 스포츠카와 다운포스가 CL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 F1 차다라고 보시면은 제동 거리의 차이가 약 30 미터 정도 더 짧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 고속 영역에서는 이런 다운포스나 CD 공기 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다운포스와 서킷에서 랩 타임을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 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듭니다. 예. 보면은 어 이런 양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항비가 작다는 거는 결국 드래그 기본이 되는 양항비가 크다는 거는 기본이 되는 저항 대비 다운포스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같은 저항이면은 다운포스가 크면 클수록 랩 타임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앞에서 그 날개 그래프를 보셨겠지만은 보통 양력을 다운포스 양력을 증가시킨다. 그냥 결국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저항도 커집니다.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뭐 우리가 양항비를 적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제일 낮게 랩 타임이 되는 경우가 CL 값이 마이너스 어 3.2 뭐 이 정도 되는 요때고, 어 보시면은 양항비 기준으로는 제일 효율이 좋은 때 근처에서 결과적으로는 랩타임이 최고의 최 최고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이 좋아야 결과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코너링 할 때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공기저항 다운푸스가 얼마만큼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너링 시 인제 어떻게 어 작용을 하냐, 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냐라는 거를 나타낸 건데, 일단 브레이킹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운푸스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동거리가 짧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더 늦게 제동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동 위치가 더 직선로에서 더 늦게 제동을 해도 됩니다. 그럼 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너링 한계 속도가 증가해서 제동이 끝나는 시간도 짧게, 이게 뒤에 좀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한계 속도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에서 다시 코너 탈출하면서 다시 가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다운포스를 하면은 저항이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악영향을 얼마만큼 또 어 좀 얼마만큼 또 해소를 시켜 주느냐, 그런 것들이 실제 차량을 만들 때는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맵인데요. 실제로 아마 들어는 보셨을까요?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로맵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요즘에는 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냥 일반 조건에서만 의 값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제동할 때 자세, 그다음에 코너링 할 때도 인제 옆에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인제 이렇게 코너링 하게 되면은 자세도 인제 이렇게 롤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세, 또 가속할 때는 또 노즈 업 되고 노즈 다운, 롤링, 그런 것들에 의한 자세에 따라서 이런 공력 수치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것들을 쭉 측정을 하거나 해석을 해서 나열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량 라이드 하이트 변화에 따라서 CL 값, 양력 값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준 거고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프론트 다운포스, 토탈 다운포스, 리어 다운포스, 드래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값들을 다 측정을 하거나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차량 자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값들을 넣어 준, 그래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거는 인제 일반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도 이제 뭐 자세에 따라서 값이 좀 변하긴 하지만은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날개를 달게 되면은 날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 변화에 따라서 날개의 받음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날개를 단 차량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요런 요것도 인제 포르쉐 GT3 RS인데, 이런 것처럼 인제 앞쪽에 인제 스플리터 락 같은 걸 달아서 어 스플리터 같은 걸 달게 되면은 이 피칭 자세에 따라서 요 압력 변화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다 맞춰 가지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요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 어떤 서킷에서 우리가 어떤 세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제로 이런 랩타임을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요거는 이제 호켄하임 클라인 서킷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아마 호켄하임 서킷에서의 어떤 조그만 어 코스를 좀 시뮬레이션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량은 이제 LMP 르망 프로토 차량, 무게가 560 킬로라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안에 프로그램 안에 있는 기본 차량으로 이제 한 겁니다. 요걸 이제 각각 CD하고 CL 값을 넣었을 때 랩타임을 그냥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뭐 CD 값이 일정할 때는 다음 포스의 양을 늘려주면은 확실하게 초가 단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동일한 다음 포스 값에서 저항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진다. 뭐 이건 뭐 물리적으로 뭐 당연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의 이제 속도를 한번 좀 쭉 어 시뮬레이션 된 거에서 쭉 뽑아 봤는데요. 그 뽑아 본 거는 이제 요거 다음 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어 어 아까 앞에서 이제 코너링 할 때 요렇게 설명드린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A카라는 게 결국은 요 컨피그레이션 2 라는 거고, CL 값이 -0.3, 0.3. 또 A카하고 B카하고의 차이는 B카가 다운 포스의 양이 2배가 큰 거죠. 다운 포스의 양을 2배로 늘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는 걸 보면은 가속해서 와 가지고 최고 속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최고 속도의 차이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의 차이는 한 2 킬로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왜냐하면 최고속은 실제로 CD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최고 속도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포스가 크게 되면은 제동 시점을 상당히 늦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레이싱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직선로 더 인제 레이트 브레이킹이 가능한 거죠. 늦은 브레이킹이 하기 한 거리가 한 23 미터 정도, 23 미터 더 가서 제동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C1이 인제 코너 에이펙스인데요. CP점인데, CP점까지 감속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CP점 지나면서 가속을 하죠. 악셀을 밟으면서 가속을 하는데, 이 코너링 하는 이 속도 자체가 높겠죠. 높아서 어 더 높은 속도로 유지한 채로 가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랩 타임은 한 두 개 요 한 1분 정도의 랩 타임이면은 그게 큰 서킷은 아니거든요. 근데 1 분짜리 랩 타임에서
1.89초, 거의 한 2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아 돼 있으면은 이건 그냥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냥 어 A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B차는 그냥 옆에서 쓱 지나간다. 이 정도의 성능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꽤 우리가 차량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다음에 뭐 슬립스트림인데요. 자동차에서 슬립스트림을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요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설명은 드린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현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상은 달라질 수 있고, 뭐냐면 이제 트렁크가 얼마만큼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뒷차가 받는 거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뒷차가 앞에 붙으면은 공기 저항은 줄어든다. 네, 줄어들죠. 이게 줄어들고, 물론 앞차도 줄어듭니다. 앞차도 줄어드는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앞바퀴 양력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은 약간 차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앞바퀴 양력도 뒷차의 경우는 줄어들었다 라는 거고, 어 이 이유는 여기 좀 설명해 드린 거랑 같고요. F1의 경우는 약간 현 그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번에 22 년도에 새로 바뀐 규정 차량에서는 약간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는데, F1의 경우는 뒷 뒷차가 앞차에 그렇게 막 가까이 붙으면은, 보시면 이제 뒤에서 디퓨저에 의해서 막 좀 이상한 성분의 어 에어가 약간 난류 성분의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앞날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F1에서는 가능하면은 앞차에 이렇게 바짝 붙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바뀐 규정의 차량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해결했다. 앞차가 그래도 클린 에어를 뒤로 보낸다라는 거고, 근데 클린 에어를 보낸다는 거는 결국은 바디의 그 차량에 의한 다운포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앞차에 붙었을 때 자기 차의 성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요거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1 머신의 디퓨저는 뭐 디퓨저의 계략도는 이렇게 돼 있고, 어 디 디퓨저의 원리는 어 실제로 이런 위로 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이 각도 위로 향하게 되는 각도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랬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쪽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뒤쪽에 양력이 다운포스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이쪽에서의 압력은 높아지지만은 요 이 빠져나가는 유동에 의해서 요 디퓨저 앞쪽에서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게 약간 좀 이게 희한한 거죠. 뒤에 압력에서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디퓨저에 의해서 높아지지만은 디퓨저로 빠져나가는 유동 때문에 요 앞쪽에서의 압력이 낮아진다. 이거에 의해서 다운포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운포스의 양이나 공기 저항의 양은 서킷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하게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보면은 인제 모나코 서킷과 호켄하임 서킷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모나코는 최고속 290 킬로, 호켄하임은 350 킬로, 고속, 상대적으로 고속 분호가 많다는 거죠. 뭐 요런 값들을 가지고 있고, 각 인제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옛날에 한 거여서 2010년 이전인 차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규정은 아니니까, 요즘 규정하고는 다른 규정이니까 "왜 차가 이런 차냐?"라고 질문을 하지 마시고, 단지 보면은 하이 다운 포스 컨피그레이션과 로우 다운 포스 컨피그레이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이걸로 인제 3 회 2 회차 교육은 마치고요. 3 회차 교육은 제가 다음 주는 일정이 있어서 3 회차 교육은 요번에 커버를 하지 못한 풀링 쪽 하고요. 어 메저먼트 테크닉, 측정 방식이 풍동 시험이 있고 CFD 있고 온로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커버를 할 거고,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는 없던 건데 한번 저도 한번 이쪽이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를 한번 좀 공부도 할 겸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날개의 형상을 좀 세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 보고 그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래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팅방에는, 예. 어 보통 이제 CFRP라든가 인제 유리 섬유로 만들거나 탄소 섬유로 만드는데 표면은 다 매끈매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의한 층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각도를 너무 이렇게 캠버 앵글을 너무 크게 하면은 박리가 중간에 싱글윙으로 했을 때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유동이 잘 못 따라가잖아요. 실린더에서 유동이 못 따라가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고거를 막기 위해서는 멀티윙으로 하면서 캠버각을 크게 가 멀티윙을 해야 박리가 일어나지 않고 캠버각을 크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보면은 저희가 인제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메시지들은 거의 누군가가 들어와서 공지가 이렇게 다시 딱 뜨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거 말고 그냥 좀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시 55 분까지만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차량의 운동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죠. 이게 인제 휠 베이스 중심,
보통 이게 그 아까 앞에서 저희 그 자료로 배포한 거에서 이제 모멘트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저항이 어디가 되냐라는 거를 도식화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는 풍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풍동 우리 풍동뿐만 아니라 다른 풍동들 대부분이 측정하는 기준이 휠 베이스 센터의 지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기준으로 모든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차마다 CG점을 저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풍동의 휠 베이스 중심의 지면을 기준으로 측정된 결과들 값이 나오고, 그 값을 보통 이제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들은 그 값을 가지고 그 차의 CG점 기준으로 어 축변환을 하죠. 축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앞뒤 배분은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앞뒤 배분은 시지점하고는 상관없이 공력적인 앞뒤 배분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무게에 따른 앞뒤 배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력에 따른 앞뒤 양력 배분이 있어요. 근데 양력에 따른 양력하고 피칭 모멘트에 따른 앞뒤 배분은 양력의 앞뒤 배분은 CG점 위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배분이 얼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의 무게 배분에다가 양력의 배분 그냥 더하면 돼요. CG점 위치 CG점은 결국은 무게의 앞뒤 배분에 의한 해서 CG점 위치가 정해지는 거긴 하겠지만은, 양력은 무게 중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원하는 질문의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분만 받고 없으면은 55 분까지 해서 질문이 더 이상 바등각이 큰 상황에서 날개의 시위와 캠버의 길이에 따라 다음 날개의 시위와 보통 박리의 시작점은 어 어 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리가 중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어 어찌 됐건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받음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중간에 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윙을 만들고 싶은 경우는 보통 코드 랭스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스팬은 정해져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더 늘리고 싶어도 날개 폭은 못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길이, 코드를 늘려서 날개 크기를 아마 키울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싱글 윙인 경우는 캠버각을 많이 줘서 다운포스를 크게 만들고 싶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곡률에 따라서 곡률이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유동 방향하고 각도가 커지면은 거기서 방리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윙을 쓸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멀티윙을 쓰면은 좋겠지만은 또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작차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제 어떤 고충이 있을지는 이렇게 솔직히 딱 와 닿지는 않지만은, 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해되는 부분은, 이거 윙을 하나 만드는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만들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000만 원짜리를 만드는데 제대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돈을 값 있게 돈을 쓰는 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재료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만드는데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성능도 안 나오고 하면은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늦게까지 어 수업 듣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 얘기 듣느라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어 이제는 다음 주는 쉬고 그다음 주 2월 1일 날 어 쿨링, 측정,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예, 할 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야죠. 예. 아직 자료를 안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 제발. 꼭.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